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는 윤주혁입니다. 신 가운데 청소년 마약류 중독 실태와 예방 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임규성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성 센터장님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 한걸음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며 국방부 상담관, 삼성정리 상담사,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상담사를 멀리 강릉에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임규성 센터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 함께한걸음센터의 임규성이라고 하고요. 강원 함께한걸음센터라는 곳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들? 처음 들어보신가요? 어디 저희 센터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강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그래서 이 아마 함께한걸음센터라고 하면은 무슨 센터인가 뭔가 아마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중독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명칭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주변의 인근 주민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우리 집 옆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인식이 너무 안 좋고 실제로 서울 중독재활센터, 그러니까 서울 함께한걸음센터는 강동구에 재작년에 이제 건물도 짓고 직원도 뽑고 기기도 다 들여놨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여기 마약 중독재활센터 생긴 걸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그때가 아무래도 선거가 겹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모두 공약에 이 센터를 없애겠다가 모든 공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센터는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갈 곳을 못 찾고 있거든요. 서울센터는. 그래서 한번 강동구에서 쫓겨나니까 예를 들면 강서에서는 우리 동네는 뭐라고? 어디 강북에서는 어디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이게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약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약간 부정적이고 되게 심각한 걸로 써이고 있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강릉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강릉에 있을까? 강원도에는 그래도 인구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춘천이나 원주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강릉일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강릉에 있는 데에서는 제가 다 여쭤봤는데 아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상으로는 어떤 정치적 개입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강릉에 위치한 건가. 그래서 제가 출장을 거의 일주일이면 춘천 원주를 거의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구가 강릉은 2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춘천 원주는 제가 알기로 30만이 넘고 또 아마 20, 30대 인구는 훨씬 많아서 이게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 한데 어쨌든 강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KTX역 바로 앞에 있어서 혹시 강릉 오시게 되면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 센터는 강릉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재작년부터 그때 이제 나라 정부에서 마약 문제다, 마약 이슈화가 엄청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 전에는 재단법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2023년도부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총 전국에 11개 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 센터들은 어쨌든 오밀조밀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 센터가 커버하기도 하고 저 센터가 커버하기도 하는데 저희 강원도는 저렇게 외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린 제가 그 전에는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박문제관리센터에 근무할 때는 자발적 참여자들이 그래도 꽤 옵니다. 내가 도박을 끊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도박을 좀 끊어야겠다. 우리 남편이 도박을 끊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게 실제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센터에 와서 상담도 받고 집단 교육도 받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마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이라는 게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과 마약 중독을 딱 느껴봤을 때 좀 어떠신가요? 마약 중독자를 보셔본 적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거 마약
중독이라는 게 실제로 무섭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저희가 영화나 이런 TV에서 다루는 게 보면은 마약 중독자들은 매우 심각하고 매우 사회에서도 되게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묘사하자. 물론 안 좋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도 그 편차가 매우 크거든요. 지금 뭐 그 어떤 그 저희 통계치를 보면 여기에 있는 분 중에 한 명도 심각한 마약류 중독은 아니지만 어떤 감기약이나 수면제나 이런 걸 오남용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마약을 하면서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저는 마약이라고 예전에 그 친구 영화 아시죠? 친구 거기서 유호성이 그 마약을 하고 그 이렇게 떨던 모습을 생각하시는 건데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저희 센터에 거의 오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도 잘 오지 않고 실제로 진짜 치료기관이나 저희 어떤 사회복지 이 시스템 안에서 발견되기 매우 힘든 상태고 보통은 저희 센터에서 어쨌든 상담을 하고 오는 청소년이나 20, 30대 성인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딱 봤을 때 마약 중독자는 아닌지를 판별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마약 중독이라는 어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런 낙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센터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라는 거는 다른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물론 불법 도박을 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범죄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마약은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센터나 이런 치료기관에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중독과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마약 중독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약이 저희가 흔히 마약 이러는데 마약이라는 거는 이게 법적 용어로는 마약류라는 거로 총칭하고 그 안에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마약 하지만 마약류라는 총칭 안에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약은 그 중에 그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 이런 그 천연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진 약물을 보통 마약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양귀비나 아편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통제 계열의 약물이 마약류에 많이 보통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 펜타닐도 마약에 포함돼서 미국에서 가장 요즘에 되게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펜타닐. 그리고 좀 눈여겨 보실 게 이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항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물을 말하는데 그 대부분의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이 이 항정신성 의약품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필로폰이 의약품일까라고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이 물질은 처음부터 어떤 뭐 내가 환각에 빠져야겠다, 어떤 나쁘게 해야겠다라고 만들어진 약물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필로폰이라는 것도 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물인데 이 메스암페타민의 그 양에 따라서 효과적인 감기약이 될 수도 있고 이 농도가 지나치면 필로폰처럼 어떤 심각한 마약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로폰도 이 항정신성 의약품의 대표적인 약물이 이 필로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합성 대마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 저희가 지금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나눴는데 왜 항정신성 의약품에 합성 대마라는 게 있을까? 대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 대마를 피우고 무슨 뭐 차를 돌진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했던 아마 영상 때가 보실 텐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마라는 거는 그 대마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무슨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피우기도 하고 뭐 대마초는 합법인 나라도 엄청 많고 그래서 대마초 그 자체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어떤 그 부정적 영향이나 악영향이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마초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전자담배 아시죠? 전자담배는 그 전자담배 기기가 있어야 피울 수 있는데 그 대마를 그 액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자담배에 끼우는 카트리지와 호환이 되게 그 마약 판매자인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마초를 피우는 거는 연기도 나고 실내에서 피우지도 못하고 누가 대마초 피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액상 대마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20대 친구들에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액상 담배를 피우는 건지 액상 대마를 피우는 건지 전자 담배를 피우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상 대마는 그 대마와 비슷한 대마를 액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약물에 비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향이 되게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합성 대마라는 말처럼 그 대마의 성분은 없어지고 합성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막 섞다 보니까 이런 효과나 그런 부작용이 매우 커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정된 지금 이 한 470여 종으로 지정된 그 성분이 아닌 새로운 성분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기관 이런 데서 적발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그런 합성 대마를 그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피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고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마라고 언론에서 그냥 대마라고 이렇게 분류하지만 그건 대마와 다른 이 합성 대마,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한 합성 대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마약이 혹시 뭘 것 같아요, 선생님? 딱 마약 하면 어떤 게 히로뽕 뽕이 많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합성 대마 그리고 20대 특히 10대 친구들에게 이 합성 대마가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담배라는 것도 물론 청소년들에게 뭐 유해한 어떤 물질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담배를 피다 보면은 담배와 액상대마, 전자담배와 액상대마, 합성대마라는 게 이게 담배와 그 마약의 구분을 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선을 이렇게 넘는데 되게 쉽게 되는 그렇게 효과가 있어서 이 합성대마가 매우 위험한 최근의 약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대마가 세 종류로 나뉠 수 있고요. 네, 방금은 이제 법적 분류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작용의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약은 크게 이제 나를 이렇게 붕 띄우는, 이렇게 각성시키는 흥분제가 있고, 나를 가라앉히는 진정제가 있고, 환각은 사실 뭐 흥분제나 진정제는 약간 환각이 다 어느 정도 곁들여 있긴 하지만 또 환각제 이렇게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것이 흥분제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다이어트 약이나 ADHD 약이 청소년이나 20대 성인들에게도 많이 오남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약이나 그 ADHD 결국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같은 거는 나를 각성시켜서 그 식욕을 자체를 있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ADHD 약 같은 것도 내 뇌를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면서 어떤 내 집중하거나 좀 잠을 잘 안 자게 하거나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휘성이 사망했잖아요. 휘성이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옆에 주사기가 뭐 있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 마약, 이 필로폰이 이 각성 계열의 약물이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각성시키고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 혈관을 매우 이렇게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뭐 이 정도였다면 이걸 확 수축시키면은 그만큼 혈압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으로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높은 혈압으로 심장으로 간다거나 뇌로 올라간다거나 하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지병으로 어떤 심장이나 뇌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 마약을 어떤 일정 용량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심장마비나 뇌혈관 장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뭐 이런 그 각성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스버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스버그? 그 예전에 그 미키 유천 아시죠? 그러니까 마약을 했는데 어느 사진 찍혔는데 이 종아리에 엄청 상처가 많은 아마 그런 것들을 메스버그라고 하면 보실 건데, 메스버그라는 거는 이 필로폰, 이 마약류의 어떤 부작용 중에 가장 큰 유명한 것 중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각성시키고 긴장시키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매우 좁아지면서 이 피부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좀 건조하게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간지럽게 만든다고 해요, 피부를. 그리고 필로폰을 했을 때 내 몸이 뭔가 벌레가 기어간다,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환각작용으로 내 몸에서 벌레들이 막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몸이 간지러우면은 계속 자기 피부가 벗겨지거나 피부가 상처가 날 때까지 막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메스버그라고 하고, 그러니까 필로폰의 중요한 거는 필로폰에 중독되신 분들은 어떤 한 가지 행동에 이렇게 꽂히셔서 계속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뭐 털이나 눈썹이나 이런 거에 꽂혀서 그 마약에 취해서는 그 깰 때까지 계속 이 뭐 털이나 이런 것들 계속 짜시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팔을 주무르는 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8시간 동안 자기 팔을 그 취한 상태로 계속 주물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한의원에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 흥분제, 진정제 이렇게 환각제로 나눴지만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컨디션에 하느냐에 따라 그런 효과나 그런 부작용이 매우 달라서 어떤 약은 어떻다 이렇게 일반 짓기가 어렵다는 게 어떤 마약류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흥분제가 하나 있고 반대로 이 진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술이나 수면제 같은 수면제나 어떤 수술 받을 때 우리 몸을 진통제 같은 것들이 이 진정제에 속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펜타닐이 미국에서 사망률이나 되게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진정제 계열의 약물들은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키고 진정시키는데 이 호흡 근육까지도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타닐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은 이 호흡 근육을 이완시켜서 호흡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진통제의 어떤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숨을 참으면 고통스러워서 다시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안 되게 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끔 하는. 그래서 이 진정제 계열의 약물이 매우 위험한, 그래서 펜타닐이 매우 위험한 약물이고, 아직까지 펜타닐은 뭐 하는 분들 계시지만 아직은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불법 약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펜타닐은 병원 처방된 펜타닐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렇게 불법으로 된 펜타닐을 알약으로 된 펜타닐을 먹기도 하는데, 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약은 이 정량을 잘 지켰을까요? 이게? 뭐 이를테면 1만큼 먹어야 그래도 죽지 않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만큼의 적정량인데, 그 불법으로 만들다면 어떤 거에는 2만큼 들어있는 약도 있고 어떤 거는 10만큼 들어있는 거 있고 어떤 0.5만큼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자기가 안 죽을 만큼의 적정량을 지킬 수 없다는 게 가장 위험한 이 펜타닐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제 계열에는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있고, 마지막은 이 환각제인데, 환각제는 단순히 이 황각만을 일으키는 약물은 없고 이 흥분을 하면서 환각, 진정을 하면서 환각 이런 약간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약물로는 엑스터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엑스터시나 마리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인데, 교차로에서 검은색 포르쉐 승용차가 솜살같이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덮칩니다. 포르쉐 차량은 뒤집힌 채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7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7명이,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이곳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이미 2차례나 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중 추돌 사고 지점에서 57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500여 미터를 달아나다가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3차 추돌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40km 넘게 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달린 대마초 자체는 뭐 나쁜 약물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어떤 위험 행동을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데, 이건 대마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합성 대마입니다. 그래서 합성 대마는 그 안에 어떤 걸 섞었는지 모르고 어떤 약물이 얼마큼 섞였는지 모르고 아직도 우리나라 법적 처분은 분류된 약물을 섞지 않아서 아직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그래서 그 강원도 국회의원 그 아들 며느리가 아마 그 사건도 뉴스에서 보셨는데 그 사람들도 이 합성 대마로 인한 지금 적발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얼마나 마약이 뭐 심각하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를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 건데, 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저희 센터에는 그 청소년이 직접 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처분 대상을 받은 학생이나 법적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 뭐 마약이든 뭐 흡연이든 어떤 거든 청소년 하게 되면 어쨌든 보통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좀 뭐 모범적이진 않은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한 여학생이 춘천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마약 문제로 적발이 돼서 센터로 이제 법적 처분으로 왔는데, 이 친구는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뭐 한해종을 준비한다고 하는 정도로 좀 나름 잘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작년에 일본의 부모님과 같이 가족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진짜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부터 미리 알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기약을 산 거예요. 일본에 있는 뭐 매직분이라는 감기약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물이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인데 그걸 먹었더니 어떤 환각이나 잠을 잘 자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4, 5개월 동안 그 약을 불법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총 한 2, 300만 원어치를 그 약물을 사용하니 썼고, 이 약물이 보통 저희가 그 뭐 약물 그 감기약 같은 거 사면 뭐 2알 먹으라고 하던가 1알 정도 먹잖아. 이 약도 2알이 적정량이었는데 20알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청소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매지콘이라는 약은 20알 먹으면 뭐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 30알 먹으면 조금 다음날 힘들지만 뭐 조금 더 느낄 수 있어. 대신 뭐 80알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마. 이런 그 청소년들끼리의 복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먹었는지 거짓말한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20알씩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먹다가 세관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온 친구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약이 저녁에 이 친구 고3이다 보니까 밤에 뭐 새벽 2시쯤 자고 아침에 6시에는 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빨리 자기 위해서 어쨌든 그 약을 먹었고 항상 자기 전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근데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면 아침에 당연히 잠이 오겠죠. 아침에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엄마 아빠한테 내가 요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 병원에 가보자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ADH 약까지 처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녁에는 잠이 안 오니까 그 약을 먹고 아침에는 잠을 조금 자니까 다시 ADH를 먹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물론 다 병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 갔다면은 그 친구가 요즘에 아침에 집중을 못 하겠고 아침에 피곤하다 이러면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 저녁에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묻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 당연히 저녁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누구나 집중이 안 되고 누구나 ADHD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병원 등에서 그런 이 심층적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집중을 못해 ADHD 처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는 밤에 감기약 먹고 아침에 ADHD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병원 처방약이 그 중독 성향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학생들이나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은 마약류 중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1부터 10까지라면 10까지 있는 사람 아까 10까지 있는 사람은 센터에 전혀 오지 않고 그래도 1, 2, 3, 4 어떤 사회생활도 좀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들 저희가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은 보통은 이 합법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나치게 처방을 오남용되거나 지나치게 불법 처방을 받아서 그런 약물부터 어떤 관문 작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가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병이 용기를 냈습니다. 펜타닐을 비롯해 수많은 의료용 마약에 중독됐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의무 기록실을 떼봤습니다. 떼봤는데 IQ가 80 몇이더라고요. 새벽에 계속 나가서 뭐 냄비를 두드린다거나 퐁퐁을 먹으려고 했다거나 화장실 바닥에 똥을 싸려고 했다고. 그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단한성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찍으셔서 알아지게 된 거고요. 그래. 하기 전에서 정신 못 차려 그죠? 너뭐 먹었어 지금? 약뭐 먹었냐고? 뭐라고? 다 먹었다고? 왜 다 먹었어?
제가 지금까지 먹었고 안정제, 다이어트약, 주력 결핍장애 치료약까지 수십 종의 의료용 마약류. 여기 이 약이 이제 업 시키는 계열의 약이 있고 또 다운 시키는 계열의 약이 있고 기분이 다운입니다. 업 먹고요. 지금 기분이 조금 업돼 있다. 너무 업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운 계열 또 먹어서 다운 시키고. 한 회 복용을 이만 네. 씩 한 회에 그 병원에서는 성인 30명 분량의 수면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혼자서 하룻밤에 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미 이렇게 약을 먹고 할 때는요,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한 상태이고요. 사회생활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썼던 약 하나가 오남용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복합 중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약이라는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도 복합 중독자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죽을 각오로 단약 치료 중이라는 상민 씨는 약들을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뇨기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 이렇게 여러 병원이 있잖아요. 꼭대기 올라가서 밑에 층까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이 한 건물 건물에서 하나에서만 7개가 네, 7개 처방전이 나왔네요. 오전에 시작해서 한 4시경이면 한 1,400알 정도. 그는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 적수처의 다이어트 약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처방전이 나온 뒤에야 등장한 의사. 진료실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 방금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약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바로 처방전이 발급됐습니다. 각각의 처방전으로 약국 2군데에서 약을 구매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요.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다이어트 약 50여 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만도를 측정하지도 심지어 진료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처방전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 다 저러진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향정식성 의약품을 저희가 병원에 처방받으면 그 기록이 다른 병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일이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걸 방금 그 친구가 와서 처방을 받으면 바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하면 다음 병원에 갔을 때 너 아까 처방받았는데 왜 처방받았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뭐 일주일, 한 달치를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불가하고 실제로 저렇게 아까 저도 다이어트 약을 어디서 처방받아야 할지 참 궁금한데 어느 병원에서 어느 과에서만 처방받고 이런 게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강원도 내에서도 대리 처방받거나 남의 신분증을 친구 신분증을 도용해서 그냥 가거나 아직도 그런 경우도 많거나 저렇게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앱인데요. 그 앱 까시면은 우리가 뭐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수술받거나 했을 때 나한테 내가 어떤 향정식성 의약품, 내가 어떤 진통제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마약류 현황을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최근에는 하수를 조사해서 이 하수에서 얼마만큼의 마약류가 검출되는지를 따라서 지역별 편차나 연도에 따라서 그런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 있는 대표적인 하수 처리장을 가서 어느 정도 시약을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필로폰이 얼마큼 있는지, 대마초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강원도는 이렇게 크게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 않은 중간 정도로 이렇게 전체 지역에서 이거는 이제 춘천, 원주, 강릉인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필로폰이고 이런 식인데 이거의 가장 단점, 가장 한계점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이 하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필로폰이 가장 높은 거는 필로폰을 검출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검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도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의약품에서 흘러나온 건지 제조 때문에 흘러나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기가 어렵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춘천 원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뭐 메스암페타민이 뭐 5.232 검출됐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강릉에 살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인지 강릉에 놀러 온 관광객들 때문에 높아지지 이런 것들 좀 판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현황 추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른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수에 따른 현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작년에 총 2만 7천 명이 2023년에 마약류 관련된 법으로 총 2만 7천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2022년 1만 8천 명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수치가 증가하니까 올해도 증가하고 내년에 증가하겠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마약류 수치는 사실 2024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검찰청에서 마약류 범죄로 잡아들인 마약 사범은 더 줄어들었는데 마약류 중독자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대검찰청에서 이 마약류 사범으로 마약 통계를 내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약류를 많이 잡아야겠다 하면은 많이 잡는 거고 올해는 좀 덜 잡아야겠다 하면은 우리가 수위가 낮아지면 우리가 치료를 잘해서 치유를 잘했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게 그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약류 사범 수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2023년에 2만 7천 명이었고 그 마약류는 그 암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암수율을 판단할 때 곱하기 30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2만 7천 예를 들면 한 3만 명으로 잡으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90만 명, 100만 명 정도의 마약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흔히 마약 청정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보통 10만 명당 그러니까 마약 사범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5천만 명으로 잡으면 1만 명 이하의 마약 청정국인데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21년, 2017년인가부터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상실한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이 마약 중독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은 남녀 성비가 누가 많을까요? 남자나 여자 중에? 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남성이고 여성은 한 5% 미만인데 마약 중독은 어떨까요? 비슷하진 않고 그 여성이 한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독에 비해서 도박 중독에 비해서 엄청 높은데 이 30%도 연령이 저연령화될수록 일단 20대 여성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진 않았는데 30%가 높고 10대 여성의 경우는 30% 높고 그러니까 저연령화될수록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 마약류 중독 같은 경우는 이 여성 그리고 청소년, 여성 청소년 이런 어떤 그 약자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어쨌든 이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도 약자인 여성이나 청소년에게 매우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래서 여성 마약 중독자는 무조건 성범죄와 이게 연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실례로 저희 센터에 그 상담을 받는 20대 여성분이 계신데 이제 지금은 단약을 잘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제가 상담하는 거 아니고 그 여자 상담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사례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약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약을 팔았던 사람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요즘에 약 안 사냐?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핑계를 대니까 그러면 너 그 남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약을 내가 뭐 얼마큼 주고 얼마큼 싸게 팔겠다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됐다고 하고 뭐 욕을 하고 이렇게 뿌리쳤다고 해요. 그때는 단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떤 약에 대한 갈망이 갑자기 올라오거나 약을 하게 되면은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잡혀서 그 약을 배달하는 아까 드라퍼로 약을 그렇게 허용되거나 어떤 성범죄에 계속 악용돼서 그 마약 중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마약 중독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여성 청소년이 가장 어떤 그 취약계층과 가장 위험할 성범죄와 무조건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10대 청소년의 실제 인터뷰 영상을 한번 한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있어 보이고도 싶고 난 꿈도 있고 의지도 강한 사람이라 괜찮을 줄 알고 일단 계속 토해서 이빨이 녹아내렸어요. 어금니도 4개가 없고 앞니도 2개 나가고 내가 래퍼가 꿈이었는데 발음이 뭉개져서 랩에 있느라 나도 잘 온몸에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프다가도 갑자기 추워서 볼을 계속 올리라고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다리가 벌레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근질거리고 아파서 잠도 못 자요. 그냥 막 애목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신경은 한 가닥을 누가 불로 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피치터들어 나가서 하고 펜타일이 금단 증상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쯤 멈췄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장이 없죠. 펜타닐 중독자를 벌레라고 하거든요. 종일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펜타닐 쪼가리 찾고 쓰레기통 들어갔나 찾고 청소기 먼지통 빼서 뒤지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없죠. 의학은 그냥 악마예요. 진짜 힘이 센 악마.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요. 중독들은 빨리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방 교육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예전에 흡연 예방 교육이나 음주 예방 교육을 다 들어보신 적 있잖아. 근데 예전에 들어보면 막 흡연을 하면 뭐 폐가 어떻게 되고 한다 이렇게 그거 보고 뭐 기분 안 좋다 해서 담배를 피러 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은데 그래서 약간 청소년들에게 어떤 걸 못하게 할 때 어떤 혐오 공포 학습을 시켜서 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마약류 중독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당연히 되진 않겠지만 아직 마약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런 어떤 공포 학습이나 혐오 학습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친구가 그 음성이 조금 약간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은 느꼈죠. 그래서 이 펜타닐 자주 많이 하게 되면 이 치아가 다 뭉개지고 잇몸이 뭉개져서 일단 외모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는 아까 말씀 메스버그나 얼굴 외모가 변하거나 치아가 이상해지면 그 외모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큰 그런 어떤 중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나 혐오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일반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소년이나 20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마약류 사용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어떤 미디어에서의 자금도 많은 이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 이렇게 딱 했다면은 저는 자꾸 친구의 그 유호성 모습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는 뭐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게 어떤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일단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약이 빠지는 경우가 매우 없어요. 어떤 메인 스토리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뭐 나쁜 사람의 끝판왕으로서 마약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 안에서 또 보면은 어떤 클럽이나 어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클럽에서 파티를 하면서 마약을 되게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닌가. 또 마약을 해도 뭐 이렇게 잘 지내는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이 박히면서 좀 마약류에 대한 어떤 또 마음의 저항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 SNS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매우 쉽게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제 핸드폰으로 저기
메신저가 뭐죠?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에 마약으로 제가 몇 개 검색을 해봐서 구글에 찾아 이렇게 검색해보면 저런 게 나옵니다. 뭐가 얼마고 우리가 어떤 유통처럼 뭐가 얼마에 팔고 뭐가 얼마에 팔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을 살 때 어떤 주의사항도 적혀 있어요.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잖아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습득이 매우 빨라서 이제는 아이들을 이 자체를 막아서 하기는 점점 어렵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거나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야지 아예 마약 정보를 차단해서 아이들이 마약을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코카인 1g 얼마 이렇게 봤잖아요. 마약이 요새 그 옥계항에서 최근에 뭐 코카인 몇천 톤이 했다 보셨죠. 근데 그게 뭐 몇천만 명이 할 수 있는 규모다, 몇백만 얼마다 그런데 필로폰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얼마? 그러니까 필로폰은 1g씩 보통 1지 반지라고 1g 쪽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1g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감이 잘 보니까 금액이 좀 센 것 같아서 맞습니다. 놀랐거든요. 1g이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한 번 투약할 때 0.03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잡는데 근데 마약 중독자들이 0.03 했으니까 나 안 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진 않죠. 근데 보통은 0.03에서 0.5번 1g이면 한 10번 정도를 한다고 그런 기준을 잡는데 1g에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만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1kg를 들어왔다는 게 1kg면 한 5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10kg 가졌다면 50억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 해외에서 자꾸 마약이 밀수가 되는데 이런 그 경제적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나중에는 그런 여성이나 어떤 성관계 영성이나 어떤 꼬리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배달은 어떤 유통에 하기 때문에 일반 투여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아서 마약 판매자들이 직접 팔지 않고 청소년이나 20대들 이런 친구들에게 마약 배달 알바를 많이 이렇게 띄워놔요. 그래서 저런 채널에서도 배달 알바 뭐 건당 얼마 한 달 열심히 하면 뭐 800 보장 뭐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알바 구하는 것처럼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달에 800 보장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솔깃하는데 아이들이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마약을 한 번쯤 걸리면 어떨까 하는데 마약을 배달하는 것은 투약하는 것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매우 취약한 마약 드라퍼라는 것들로 매우 취약해지고 있고 요즘에는 그 원주 지역에는 예전에는 강원도가 어쨌든 뭐 교통도 서울 수도권보다 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 유통이나 이런 친구들이 찾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런 효과로 됐는데 최근에는 원주에 제가 그 보호관찰소에서 들었는데 원주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조직 폭력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약이 돈이 돼서 마약 유통에도 이제 손을 대서 원주 지역이나 춘천에서는 1시간이면은 내가 마약을 지금 원주 청소년 수련관 2층 화장실 밑에다 해주하면 1시간이면 배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나 이제 강원도 지역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어떤 거리적이나 지리적으로 어떤 보호막이 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마약 예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4가지 특성으로 지역적 강원도에서는 크게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의 확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흡연 음주에서 마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어떤 지역 인프라의 구조적 제약이 4가지를 좀 빨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주나 춘천, 강원도가 이제는 어떤 지리적 보호막이 되지 않고요. 어떤 무인 택배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돼서 지금 너무 쉽게 접근성이 너무 개선됐다는 것들이 가장 마약 청소년의 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이 강원도의 하나의 특징은 이 지역적 특징은 이겁니다. 이제 도심이나 그러니까 서울 도심권에서는 아까 보셨던 무슨 엑스터시나 신종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강원도의 어떤 농촌이나 시골 산간 지역의 아이들은 예전에 그 본드나 부탄가스를 예전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참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본드나 부탄가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 부의 차이도 이 마약의 중독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이소에서 청소가스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키보드 같은 걸 청소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치 뿌리면은 그런 모기약처럼 가스가 나가면서 이렇게 먼지를 싹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스 성분이 그러니까 부탄가스나 본드에 어떤 환각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버린 더 잘하게 알아버린 그래서 그게 작년이었나 작년쯤 이슈가 돼서 다이소에서 그 청소 거를 전면 판매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이 과연 거기에만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는 그런 가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한 번 돌면 아 이런 거 있다 소문이 많이 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유해 상품, 유해 중독될 만한 것들 많이 있고 강원도의 어떤 지역적 특성상 아직까지도 그런 뭐 엑스터시 같은 건 사실 그 본드나 부탄가스 비교해서 훨씬 건강에 해롭지 않고 이럴 때면 덜 중독되는 약물인데 그런 어떤 지역이나 어떤 빈부 격차에 따라서 어떤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강원도는 이게 이제 강원도 그 청소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음주 흡연율을 조사한 그 실태 조사가 있는데 흡연율이 한 몇이었을 것 같아서 강원도 청소년이 이거 강원도 학교에 재학 중인 중1부터 고3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흡연율이 전국 3위 그리고 음주율은 전국 1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사의 어떤 신뢰도나 정확도가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그 중독이라는 게 결국은 낮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점차 높아가지는 게 있잖아요. 흡연하고 그다음에 알코올하고 대마하고 더 높은 필로폰하고 이렇게 점점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이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도 문제가 지금 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흡연 음주율의 왜 높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놀거리나 문화거리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부족한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주 흡연율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약류 흡연까지 높이는 그런 악순환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센터에서는 그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한 7,035명, 고등학생 5,602명 이런 식 정도의 그 예방 교육이 실시됐고 올해는 일단 아직까지는 3만 명이 신청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예방 교육이 어떤 강의식 예방 교육은 당연히 아이들이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강의식 예방 교육을 좀 벗어나서 최근에는 그 예방 교육급 뮤지컬 이런 형태로 예방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이 어떤 마약류 중독이라는 주제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들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횡성이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걸 한번 같이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제가 어떤 편견일 수 있는데 그 뮤지컬이나 어떤 문화 기회가 적다는 것들 때문에 이 뮤지컬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류 교육인지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뮤지컬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 마약류 예방 교육의 집중도나 이런 게 매우 높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교육의 효과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게 이제 간이 VR 기기입니다. 종이로 만든 간이 VR 기기인데 저 VR 기기를 만든 다음에 핸드폰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그 VR 가상현실 기반의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약을 했을 때 어떤 감각이 둔화되거나 시각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좀 실제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스 체험형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부스를 여러 별로 나눠서 이거는 그 마약류를 했을 때 내 시각과 감각을 제한하는 고글과 장갑이고요. 그래서 이 장갑을 해보고 글씨를 써보면은 마약류를 했을 때 내가
내 몸을 실제적으로 잘 조절할 수가 없구나, 시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퀴즈나 마약류처럼 모형 예방을 통해서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또 특징 중 하나는 군 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 부대에 대한 예방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원도 군인들은 강원도에 있는 20대 친구들만 강원도 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강원도로 왔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신교대 입소했을 때 그 신병 친구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렇게 마약류를 해보거나 중독이 있는 친구들은 미리 선별을 해서 그렇게 그 군생활 중에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는데, 마약 한 사람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써내라고 하면 써내는 친구들이 아직은 0명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내 군생활이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그게 전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신병들에게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청하고, 그래서 원주에는 36사단 신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에는 36사단 신교대가 한 달에 2번 정도씩 기수가 들어와서 2번씩 교육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이나 지금 우리 선생님들처럼 청소년 관계 종사자분들 대상으로도 계속 마약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요즘에는 마약류가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걸 청소년 기본법에 마약류 교육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원 대상으로 연수나 교원 대상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청소년이 마약을 했을 때 그 최근에는 도박, 마약, 폭력, 성범죄가 같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박 문제를 한 친구들을 딱 처음에 도박 문제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친구가 왜 도박을 했는지의 이유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도박을 좋아서 도박을 했을 수 있지만 마약을 해야 하는데 마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하려다 보니까 도박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뺏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매우 순환제. 그리고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왜 마약을 하는가? 마약을 하기 싫었는데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마약 배달을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마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가 친구를 폭행을 했는데 왜 때렸는가? 또 그 빚을 안 갚았다고 했는데 그 빚이 도박 빚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박 빚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청소년 사는 이 부정적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그런 위험성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분 폭력이나 마약이나 어떤 도박 문제가 최초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좀 살펴보고 그걸 좀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성범죄 영상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단순히 도박이면 도박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면 마약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보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이나 심리 검사,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청소년이나 20대 초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을 필수로 저희가 받게 합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본인이 중독을 끊고 싶거나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서 자기 조절이나 자기 행동 조절 같은 걸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약에 대한 합법적 약을 먹고 있다면 그에 대한 복약 지도랄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전에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리를 이제 처벌 중심적으로 했다면은 지금 처벌 중심에서 약간 회복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처벌을 했는데도 마약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보면은 처벌만으로는 이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이해해서 최근에는 어떤 마약류로 이제 적발이 돼서 검찰에 조사받게 되면은 검찰 단계에서 이 사람이 초범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좀 그래도 앞으로 생실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 바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재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네가 대신 저기 마약 퇴치운동본부나 병원에서 몇 회 상담을 받고 몇 회 교육을 받고 이러면은 기소 유예를 기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빨간 줄을 긋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어느 정도 좀 회복, 좀 어리거나 좀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교육, 어떤 치료를 조건으로 내걸고 네가 치료를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검찰에서는 마약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초범에서 끝나지는 않아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마약을 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다시 마약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 마약류는 한 번에 중독이라는 거는 한 번에 끊었다면 중독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3범, 4범이 되게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과연 무조건 다 처벌을 해야 할 것인가, 치료해도 또 범죄를 하는데 굳이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주제가 많은데 이거는 되게 어떤 사회적 문제고 사람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 센터에 오거나 병원에 가도 이 마약류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하면은 중독 해결되었다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처음 마약류 중독이 심했을 때 그 마약류를 좀 몸을 빼기 위해서 해독 치료는 하지만 해독 치료 이후에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인지행동 치료를 해라, 무슨 동기 강화 치료를 해라 하지만은 일단 그 병원의 그 환자, 그러니까 그 중독자가 병원이든 상담센터를 쭉 일관되게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치료나 어떤 단기적 회복의 관점보다는 우리 저희 센터나 이런 기관에서는 이 중독자가 일단 왔고 이 마약류, 아까 선생님도 한계한 검사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일단 중독자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다시 마약을 하거나 뭐 경찰에 잡혀거나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혹시라도 안 하고 싶거나 혹시라도 이 치료를 받고 어떤 정보가 부족할 때 이런 센터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 이어가기 위해서 쭉 그냥 하나의 그냥 사례 관리 차원에서 계속 연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모든 강원도 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런 쪽에 연락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마약 문제로 어떤 적발이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들이 너 미리 뭐 일기도 쓰고 치료도 가서 상담도 받고 뭘 해라 이렇게 좀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자기의 양형 자료를 줄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 자기 자녀나 남편은 이미 수감되어 있어서 직접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그러면은 이런 치료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서 그 자료를 좀 법원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양형 자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 중독에서는 어쨌든 마약 중독은 특히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양형 자료든 어떤 목적이든 오시는 분들에게 그때 적재적소에 좀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나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어떤 마약 중독의 좀 치료 방법으로서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청소년 마약 예방은 단순히 뭐 교육이나 어떤 처벌만으로 당연히 되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마약류 중독이 아닌 경우에는 마약류를 섭취하거나 어떤 약물을 하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어떤 학업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어떤 친구 간의 갈등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약물을 했을 때 그 기반에 있는 그 심리적 원인이나 이런 것들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방받는 게 매우 쉽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도 뭐 그런 잠을 잘 못 자나 보네, 애가 좀 다이어트 하고 싶은가 보네 이거를 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약물은 처음부터 필로폰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감기약, 불법 감기약, 그다음에 수면제, 그다음에 대마초,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다이어트 약이든 수면제든 뭐 항불안제든 이런 것들 복용하는 친구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복약 지도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걸 왜 복용하는지 적절하게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지금으로서 저희가 1차적 선생님들이 어떤 스크리너로서 관리하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확히 딱 맞춰 혹시 궁금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셔서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명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자 쓰시고. 질문이 좀 많고 네. 제 생각에 제가 하는 그 질문들도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혹시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래퍼이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예전 몇 년 전에 좀 가벼운 대마라던가 아니면 감기약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술도 다 끊고 안 한 지 되게 몇 년 전이었고, 그리고 예전에 그냥 여행 중에 그냥 가볍게 했던 거라서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쪽 힙합 쪽 문화가 사실 마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좀 책임감을 느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펜타닐 쪽이 굉장히 힙합씬 쪽에서 특히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근데 유통 방식이 병원에서 그거를 쉽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오용하는 방식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었고 유통이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 이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해주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 그런 게 아직 존재하다면 그거를 좀 알게 됐을 때 이런 걸 신고하는 방식이 따로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적정량 이상의 그 처방을 하게 되면은 적절했을 때는 그 의사가 어떤 처벌이나 그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의사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통증에 대한 어떤 진통제를 의사가 처방하는 데는 그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약들을 했을 때 아까도 뭐 다이어트 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 약을 나는 이만큼을 질문을 했다, 이만큼을 알아보고 처방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펜타닐이든 그런 진통제는 아직도 병원에 점점 이렇게 좀 검열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좀 그렇게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힙합 문화가 굉장히 마약과 밀접하고 한국도 크게 좀 다른 방식이지만 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요즘에 10대들과 좀 협업하면서도 느낀 건데, 저희 세대 때와는 다르게 되게 깊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 음악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 생각에 이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좀 이쪽에 입문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비율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접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진 게 있을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일단 엄청 적습니다. 수가 적어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아까 힙합을 그런 음악 저희가 예전에 예술가들이 뭐 대마초 이런 거 많이 전인권 이런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마초나 이런 걸 피면은 감각이 열려서 내가 평소에 듣지 못한 악상이 떠올라서 음악을 만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대마를 하지 않아서는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그런 고글이나 이런 걸 체험해 보면은 시각이 오용되고 감각이 오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씨를 써보라고 하면은 이름을 쓰라고 하면 이름이 삐뚤빼뚤해요. 그런데 그 마약을 한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삐뚤빼뚤 썼지만 그게 엄청 똑바르게 쓴 것처럼 본인한테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를 했을 때 어떤 마약을 하고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 취한 상태에서는 그 음악이 엄청 좋고 엄청 아름답게 들렸겠지만 그 약을 깨고 나서는 그게 그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전에 그 어떤 약을 하면은 내 예술적 감각이 올라가고 감각이 열려서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술가들이 그게 어떤 핑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은 친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되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주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마약하는 사람 자체도 좀 위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 강원도가 특히 궁금한데 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정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추정하는 바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023년에 강원도 마약 사범이 999명이었거든요.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걸 이제 그 청소년 비율 전체 청소년 비율로 환산해 보면은 한 50명 정도가 강원도 내 마약 사범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고, 아까 그 암수율을 계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수율을 한 30배 정도로 잡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50명 곱하기 30 하면은 강원도 내 최소 1,500명은 마약류를 경험하거나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한 1,500명 정도가. 그렇게 정도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그 마약류를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그 자료가 없다고 하고, 청소년 기관에 학교나 이런 교육청에서는 약간 음주 흡연율처럼 이거를 이렇게 통계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약간 객관적인 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약간 그렇게 암수율이나 비율을 고려했을 때는 한 1,500명 정도가 2023년에는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아마 좀 더 늘었겠죠. 그리고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많은 좀 젊은이들이 제 생각엔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마약을 좀 접하게 되기,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부작용을 훨씬 더 크게 예민하게 받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되게 전문적으로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종사하시고 계신 그 센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마약을 좀 재활하는 그런 센터들 같은 경우 좀 심리치료 시스템의 종사진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지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스템이 먼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가 강릉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치아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상담을 받고 싶다. 네. 이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다른 지역도 뭐 그런 비슷한 어려움은 있는데, 특히 강원도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저기 뭐 철원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가 마약에서 나는 의지도 있고 상담도 받고 싶다 하지만 강릉까지 나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좀 이쪽 지역 간의 좀 그 의료진 종사자들 간의 좀 협업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개선되고 있는 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오늘 우리 선생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1차적인 스크리닝이나 초기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그런 관련된 곳에서 상담이나 초기 발견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심각함에 따라서 병원 치료로 갈 수도 있고, 네. 강릉까지 올 수도 있고,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리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 한 번으로도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면 이 치료 기간과 치료 비용은 다 개인 부담이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마약류 중독은 국가에서 그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지정 병원, 그러니까 여기는 강원도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지정 병원이어서 마약류 중독자는 병원에 가서 마약류 중독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은 먼저 일단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류는 저희 마약류는 특히 해보질 않으니까 이거 진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다 중독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로폰을 하고 한 번 처음에 해봤는데 자기는 별로 좋지 않아서 한 3년 동안 안 하다가 한 3년 만에 친구가 뭐 대마를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그때 대마를 했더니 대마가 잘 맞아서 그때부터 대마를 하게 됐다 이런 경우도 많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나쁘지만 나는 필로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정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 중독이라 하면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어떤 중독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에 중독이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약에 대해 잘 모르는 어떤 하나의 편견 같은 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잖아요. 여태 네.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서 끊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걸로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더 그럴 수 청소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은 물론 심한 중독인 친구들 물론 어딘가 있겠지만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심한 중독은 찾기가 힘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본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나 이런 것들에 좀 오남용 중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물이 왜 위험하고 이거 한 번 하면은 뭐 되게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약물의 어떤 적절한 복약 방법이라든가 그 중독이 되는 기전인가를 좀 같이 설명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국내 감기약 중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약이 있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구했다는 감기약 성분이 덱스트로메토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따로 그것만 보유한 약물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포함된 약물을 팔기도 해서 오히려 그게 다른 약물과 이렇게 그거를 과다 복용해야 그런 환각작용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과다 복용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좀 청소년들이 접했을 때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기약은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동일한 거니까 약을 0.1만큼 넣었을 때는 이게 효과적인 약이고 뭐 10만큼 했을 때 이게 마약이 되는 거여서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감기약을 엄청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정글 주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약물이 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없는 거예요. 네, 혹시 또 관장님. 예전에는 흡연 예방 교육, 음주 예방 교육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도박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약 예방 교육에 어느 정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교육은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선생님들이나 뭐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마약은 아직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약간 비율을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마약 예방 교육은 진짜 뭐 아니지. 근데 이제 도박 예방 교육 같은 경우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이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미 너무 대중화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해서 안 하는 경우는 도박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몇 년이 지나고 하면은 마약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표면적으로 청소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긴 하는데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박을 좀 살펴보면 도박 중독이 예전에는 일부 청소년 했다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청소년이 너무 일반화된 경우가 많아서 이 마약류도 좀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위험성에 보고 좀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약 예방 엄청 많습니다. 혹시 그 지금 센터가 강릉에만 있잖아요. 네. 그 원주, 춘천 이렇게 걱정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보여지고 있나요? 그럼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 관리센터도 강원도에 한 곳이 있어요. 예전에 강릉에 있었는데 지금은 원주에 있었는데 그 센터가 지금 한 15년 됐는데 그 강원도에서도 강릉에 있고 다른 지역에 그렇게 거점을 두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답변도 감사합니다. 혹시 현명찬 우리 그 수사지도 회장님. 궁금한 게 마약 중독자가 향정신 등등 마약 중독자가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거기서부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 수사기관 개입 없이 예, 맞습니다. 개입 안 하고 네네네.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많은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오게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근데 가게 되면 신고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아. 가면은 일단 중독자라고 밝히고 치료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약 중독은 어쨌든 국가에서 무료 병원 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현행법에 마약 투약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처벌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치료기관에서는 그 신고를 할 의무가 폐지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2년도까지인가는 무조건 의무신고 제도돼 있어서 그러니까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신고를 하는데 치료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병원, 상담기관 이런 곳에서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치료 의무가 없어져서 됐고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마약을 했을 때는 마약류들은 다른 범죄, 뭐 이를테면 뭐 성폭력이든가 뭐 이런 폭력 이런 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있을 수 있는데 마약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치료를 신고하지 않고 처벌이나 아니 치료나 이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청소년이 마약류 발견하더라도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죠.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수사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신고 의무는 없는데 네. 그 대상자에 대해서 뭐 수사 기관이 그 대상자는 이제 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마약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을 경우에 네. 그 사람이 현재 자발적으로 치료기관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수사기관의 수사나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기소할 때 네. 그게 이제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얘가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그거를 중독을 치료하고 8년 자발적으로 치료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적용이 돼서 뭐 양형이나 뭐 기소 여부나 이런 거 할 때 결정 영향을 미치는 거죠.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포럼 관련해가지고 저도 질의를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사나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었던 질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지도자나 교사로서의 딜레마가 마약류 등을 투약하는 청소년을 볼 때 신고보다 설득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라고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하고 거의 일치가 되네요. 네. 예, 제 생각에는 저희 청소년 지도자들은 일단 강원 한걸음 센터로 인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전국에 130여 개의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쉼터들 중에 한 군데서 저희가 이제 쉼터에 아이들이 입소를 하면 위험한 물품은 없는지 이제 소지품을 조금 보거든요. 주사기가 나온 쉼터가 있었다고 해서 이제 쉼터들도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들 중독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우리 언제든지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면 정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그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치료를 먼저 수사관님들 계시지만 치료를 먼저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아까 저 기사를 전에 봤었거든요. 그 하수 처리장에서 지금 네네. 다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복약을 하고 나서 버려서 검출이 된 건지 뭐 그런 버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체내에서 나오는 아, 그런 것들이 있을 그걸로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네.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뭐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뭐 관광객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어떤 제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에도 똑같이 성분이 있거든요. 양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감기 뭐 약 때문인지 실제 마약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어느 정도 추세다 정도로만 보지 그게 뭐 실제적으로 아주 정확한 걸 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의하시고 싶으시면 그럼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오늘 포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먼 발걸음을 해주신 임규성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고요. 사진 촬영 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